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토크의 특별판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로 대두된 것이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죠. 정치권의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후쿠시마 이슈입니다. 자, 두 가지 다 또 중요한 사안인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저출산 관련된 이슈도 무척이나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입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이 종점 변경안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또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에 수산물 시장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또 먹방 정치를 한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화로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들어있는 수조의 물을 직접 마신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네, 오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에서 굵직한 의정활동에 이 궤적을 남기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을 모시고 이 논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김영선 의원을 만나보시죠.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만나고 뭐 저한테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예, 사석에서는 뭐 누님 누나 이렇게 하는데 또 방송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의원님 사실은 뭐 국회에서 정말 왕성한 또 활동을 해오신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또 간판 정치인이시고 한데, 최근에 상당히 또 깜짝 놀랐던 것이 김영선 의원이 수조에 물을 마셨다. 이게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하셨을 텐데, 참 많은 사람들은 또 뭐 비판을 합니다. 뭐 수조에 물을 왜 마시냐, 왜 그러느냐, 물 맛이 어떠냐. 그런데 분명히 오선 의원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실까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말보다는 행동, 또 말보다는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각자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수돗물이냐 바닷물이냐고 물을 만큼 그 깨끗한 물인데, 저도 이제 사실 후쿠시마에 관해서 그 좀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이제 첫째, 과학적 근거가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게 이제 인체에 허용되는 음료수 기준이 이제 그 1만 베크렐인데, 그러니까 이제 방류는 이제 한 6만 베크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희석이 되면 1만 베크렐의 10분의 1, 그러니까 1,500 베크렐 정도로 이제 그게 한 2m, 3m 바닷물로 가면은 가서 그게 이제 깔아앉는다고 그래요. 훨씬 줄어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아폴로라는 게 건더기를 다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더기를 다 건져서 이게 맑은 물이 이게 바닷물로 앞으로 가면 그게 일본 바다 밑에 이제 가라앉아 가고, 알프스 시스템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로 하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물이 1리터만 들어가도 0.000027, 그러니까 동그라미 0점 다음에 동그라미가 4개나 가서 27 밀리시비트가 돼 갖고, 뭐 지금 먹는 뭐 한강물이나 같은데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캐나다를 돌아서 해류를 따라서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4, 5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2019년 정도에서 그 문재인 정권 4, 5년 동안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앞바다에 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해도 이제 안 믿어요. 첫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많은 그 어떤 객관적인 측정을 할 때 비교 사례 연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다른 경우하고 그렇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미 실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뭐냐 하면 2011년에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양으로 1000배나 많은 시츄에이션에서 방류가 됐어요. 이미. 방류가 돼서 이게 돌아서 벌써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네. 와갖고 이미 우리가 해수욕 하면서도 먹고 또 음식 하면서도 뭐 배추를 절인다든지 하면서도 먹고 네. 또 회도 먹고 다 4년 5년 먹었을 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뭐 추가를 하는 말이 있냐.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 다 자백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 무슨 자백을 했느냐. 그동안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네. 첫째는 뭐냐 하면 깨끗한 수돗물에 수돗물인 거의 수돗물과 같은 수준. 그래갖고 그게 생선들이 먹어요. 그 생선들이 먹어서 이게 회를 쳐서 먹는지 4년 5년이 네. 될 정도로 깨끗한 수돗물이나 우리가 변소 가서 처리하는 그 배설물이랑 같게 볼 정도로 눈이 멀은 선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흘러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바다가 안전하고 우리나라 생선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먹어봐라. 일본 생선을 먹어봐라. 완전히 일본 머릿속에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이거는 친일을 넘어서 일본 골수파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없는 총리 공간에 가서 대보를 네네. 하고 한글로 하고 이거는 뭐냐. 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저보고 무슨 먼게 해삼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그다음에 국무총리 보고 뭐 먹어라 한 것도 그 과학적이지도 않고 팩트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는 이미 분출돼서 온 것들이 이미 있었다. 1000배나 센 거를 이미 먹은 문재인 정권에서 네. 다 먹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다 입증됐다는 거를 근데 신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누구도 제가 그걸 먹어서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그다음에 물고기가 먹어갖고 회를 떠는데 네. 그거는 저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물 관리하고 회를 떠서 공급하는 그 어수선 시장 종사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 왜 기괴해요? 그 아니 그 저기 생선들을 깨끗한 생선들 안전한 생선들을 해서 파는 잡는 어부들 파는 생선 횟집 드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기괴한가요? 의원님 잠깐만 제가 오늘 답변하셔야 될 걸 한꺼번에 다 하시면 제가 또 난감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수조의 물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벌써 4년 5년 동안 먹어온 문재인 그렇죠. 정권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건데 그리고 수돗물처럼 깨끗한 아마 수돗물만큼 깨끗할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뭐 이상이 있으셨어요? 마시고 난 이후에? 깨끗한 물인데 무슨 그럼 아니 그동안에 바다에서 생선 잡으면서 뭐 그 소금 만들어서 다 네. 4년 5년 동안 지금 무슨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방사능 측정을 해서 기존의 상태랑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리포트를 과학적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관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네. 전문가들은 뭐 거의 다 일부 정치적인 선동에 뭐 그 동참하시는 분들 일부 빼고는 전문가들이 다 이미 이거는 너무나 안전하다 네. 그렇게 돼 있는 문제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수조의 물을 마신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실정 그리고 사례 분석법 실정 사례 분석법이다. 시점별로 사안별로 역시 그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용어를 네, 법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라파엘 그로시 이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었는데 이 최종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이 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시고 얼마나 신뢰를 하시는지요? 신뢰하냐 안 하냐라는 거의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네. 에? 나의 정서로 잡을 거냐? 나의 주관적인 취향으로 잡을 거냐? 사실과 과학으로 잡을 거냐? 문제인데
너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겠다는 거는 그 정서적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신앙이죠. 정치 신앙.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 중심의 정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거야라는 게 그게 주사파적인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대국 12.11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인공위성도 띄우고 AI도 띄우고 뭐 전기 배터리도 하는 과학 그런 선진국이죠. 기준에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 시장 없이 네. 국제 과학 기술 수입 없이 또 국제적인 어떤 원자력 기준 없이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원자력을 만들고 관리한 게 AIA 국제 원자력 기구예요. 그러니까 네. 원자력을 어떻게 만들고 원자력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원자력 세계가 있는 그 기준, 그 세계의 기준 자체가 그 IAEA예요. 그러면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통상적인 수준보다 완전히 우리나라 해안에 들어오면은 기존의 바다랑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람들 세상 모든 거는 있다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아하. 그러면 뭐 민주당이 후쿠시마다 앞바다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주장이지만 결국 전국적으로는 우리 바다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해가 있다라고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민주당 쪽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IAEA가 설정한 그 기준에 맞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교 사례 분석을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방류를 하거든요. 예.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IAEA 원자력의 기준, 오염수, 원전의 오염수입니다. 네. 오염수도 IAEA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도 없는 전적 국가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지금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 포항제철에서 비교적 양질의 싸게 나는 철하고 이 철을 가공하는 전기가 원자력에 나와서 이게 이제 철판을 얇게 점여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뭐 철강도 만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이 없어지면 어떠냐? 96년도에 우리가 연구했을 때는 이제 한 원자력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한 100배 정도 전기료를 더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수소 전기도 있게 되고 풍력도 있으니까 그게 낫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한전 같은 경우에 그런 원자력을 저지하는 원자로 몇 개를 중단하는 바람에 지금 2배 정도 채권을 발현하던 거를 6배까지 늘리는 바람에 채권 시장을 확 도리를 해갖고 또 채권 시장이 휘청휘청했어요.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1960년대 말이나 70년대 정도 수준의 경제로 돌아간다는 결단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OECD 국가들도 이제 청정 원자력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원자력이 없으면 오히려 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원자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배출 기준도 기존의 기준에서 기준의 기준치가고 우리나라 바다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뇌송송 구멍탕 뭐 전자폐 튀겨지는 거랑 똑같은 구조로 계속 선전선동을 해야 되느냐? 의원님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IAEA 최종 보고서가 좀 일본의 입맛에 맞춘 거 아니냐, 일본 용역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방류를 하는 그 기준에 관해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관해서 IAEA가 일률적으로 이제 기준을 하는데 이제 입맛에 맞추고 안 맞추고가 그게 이제 어떤 경계선상에 있으면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체 허용이 11,100kcal인데 그게 이제 바다에 2~3kg만 가면 우리가 허용되는 거에 10분의 1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조금만 더 가서 이런저런 물이 타지면 0.0000 밑에 공이 4개가 가고 272가 되고 지금 5년 동안 지금의 1000배 정도 되는 그 오염 사실은 오염수 자체가 와서 이제 상당 부분이 희석된다. 동해 앞바다에 왔는데 그게 동해 앞바다는 왔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갖고 물을 먹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동해 앞바다 물 다르고 인천 앞바다 물이 다른데 그러면 그 일본 앞에 있던 게 저기 돌아가고 왔는데 그 물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기 예.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 뭐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비등점을 치느냐 안 치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본 편을 든다 안 편다 든다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 여기 중국에서는 황사는 뭐 아무 말 안 하면서 옆 사람이 방구 꼈다고 그냥 4년 5년이 지나도 방구 냄새 난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분뇨 얘기까지 나오고 분뇨나 뭐 깨끗하게 정수한 물이나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정말 이거는 그 보이스 피싱 수준이에요. 막 없는 얘기 해갖고 막 네.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보이싱 피싱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송송 구멍타기 지금은 이제 생성송송 회탁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막 용어와 표현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예요. 네. 저기 그게 옛날에 이 후쿠시마 그 저기 하고 광우병 5대 먹거리 그 괴담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예. 팩트에 보면 요 소금 문제가 있는데 예. 삼중수소는 물이에요. 그래갖고 요즘에 소금 사재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삼중수소가 날아가고 나서 남는 게 소금이고 삼중수소가 소금에 있다는 건 그건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이라는 여러분들 왼쪽 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칸에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의 삼중수소 잔여 우려가 괴담인데 팩트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내송송 구멍탁을 한 거나 지금 그 후쿠시마를 하는 거나 같은 단체들이 21개의 단체들이 저게 한미 FTA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나 또 이 지금 후쿠시마나 같은 이제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보이스 피싱이다. 의원님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런 설명을 또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근데 국민 여론을 보면은 여전히 방류에 대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정치적으로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지역구에서 이제 좀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 수천억, 백현동 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불법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돈을 뭐 썼다는 혐의,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땅을 샀는데 그게 형제간에 누구 땅이냐 그걸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지금 대통령이라서 지위를 다 박탈당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성남 시민들에게 막 그 불법에 막 3단계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서 몇 천억을 손실을 내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 불편함을 주고 한 그런 이재명 대표의 불법적인 혐의 사실이나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족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원자력을 가동을 안 해서 전기값이 오르는데 그거를 이 적정한 수준에서 가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KBS 수십 년 분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사교육 폐지해갖고 학원비 많은 거 이거 좀 저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세계 시장과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걸로 할 거냐. 전혀 그런 기준이랑 달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해서 한 70년 됐고 무역에 종사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의 그 사회 경제적인 경험이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정치 신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거다. 공포 심리, 불안 총궐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냐.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도 하고 또 뭐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는데 이 AI와 데이터가 나오고 인공위성이 나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걸 경성 경제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연성 경제가 돼요.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식 콘텐츠라든지. 근데 여기에서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결국에는 세계 소비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BTS의 그 문화 사업이라든지 네.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배터리도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굉장히 자동차 자체가 이제 고사될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성 경제에서는 너도 나도 그다음에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이나 우리를 따라오는 중진국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예. 기준을 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유지 관리 알겠습니다. 지속이 되는데 네. 나만의 그 기준이랑 그러니까 원자력 기구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예. 방식은 대원군의 세국주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괴담을 따라가야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보다 낫고 일본이랑 어떤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괴담이랑 달리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예. 일본을 이기고 알겠습니다. 일본과 평화 공존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아 기분 나쁘다고 분풀이하는 식으로 해갖고 되면 우리만 외톨이 돼서 네. 제2의 세국주의로 가게 되면 새로운 고난이 나는데 지금 북한의 원자 핵이 더 네.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무원으로 우리가 예. 그 북한에 그냥 우리가 북한 처지가 되는 그 길밖에 더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후쿠시마에 대한 이런 반대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평가받아야 되는 이슈들이 많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끝으로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일본이 방류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게 되면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계속해서 좀 안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금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수산물 이 검역 또 수입 금지가 풀리는 거 아니냐? 이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이제 그 일본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가 다르다. 네. 또 한국인의 식업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해왔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일본이랑 그렇죠. 이제 잘 협상을 하셔서 이제 그거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 흰난로 와서 태풍을 겪었는데 예. 태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쭉 이제 그게 희석이 돼서 정말 뭐 전혀 표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다시 될 수 있죠. 영원히 안 된다 그런 거는 또 어폐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원자력 그 핵폭탄 실험 자체를 선진국의 경우에는 바다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미국 등에서는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있고 네. 또 이제 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핵 내관 자체를 갖다가 네. 깊은 바다에 투기를 빠뜨렸다고 한 적도 하는데 있고 바다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원자력 없이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 있고 하면은 없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런 수준이고 실상은 제어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 나인데 가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네. 현격하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제 모니터링 감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감시해서 이제 어떤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 일탈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정하냐 그런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원자핵 그 만드는 실험을 1g인가 뭔가 했다가 IAEA에서 와갖고 아주 난리가 나갖고 완전히 시료 자체도 존속하지 못하는 이 상태인데 이제 북한이 저기 핵을 저렇게까지 발전을 하면 중국이 뭐 1차 재검은 북한이 있지만 중국이 이제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능하죠. 강대국들이 허용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핵실험 그러니까 이제 그 핵폭탄 그 후처리 네.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권한을 받고 뭐 우리도 기술은 뭐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실정을 해서 실제로 정합적으로 딱 준비돼 있는 거하고 다른데 준비돼 있는 정도 내지는 네. 어느 정도 반가공돼 있는 정도까지는 자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우리에게도 동등한 그 수준을 보장해 달라고 의원님, 얘기하는 그래도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안정성이 계속 문제되는 동안에는 수입이 금지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는데 시청자분들도 뭐 의견이나 감상 평가가 있으면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입니다. 자,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노선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지역 소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전국에 한 50군데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 50군데에 한 2시간 만에 이제 그 교통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낙후 지역에는 뭐 네. 법인세나 전기세나 교통세 같은 경우에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평 고속도로가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데 이제 어떤 안이 되느냐라는 거는 그 결정되는 순간까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거기에 정치를 들이미는 거죠. 효용성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제 쓰인 건데. 대통령 공격용이다. 공격용인데 근데 이제 적절하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후쿠시마 그 이제 방류수 문제나 이거나 인과관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이라. 그럼 뭐 모든 걸 대통령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사회 같으면 그게 되죠. 예. 근데 대통령 말에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게 논리가 그러니까 논리 인과 상당 인과관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는 얘기들을 왜 아하. 정치권에서만 허용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래 양서면이었지 않냐. 양서면이었는데 강상면으로 바꾼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김건희 여사 가족이 소유한 땅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고 그게 문제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땅이 더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원래 아니 네. 더 뭐 비용이 저렴하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효용성이 있느냐 뭐 제가 뭐 결론적으로는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보니까 밑에 이제 양평군을 더 많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사실은 뭐 무주 진안 장수나 무진장. 합천이나 거창이나 영양 용역이나 그런 데에 뭐 대통령 관계된 땅이 있어서 그 도로가 좀 더 이렇게 그 주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창원도 굉장히 멀거든요. 고성도 네. 멀고 그게 대통령 땅이 있어도 경남 도민들에게 혜택되는 코스로 가서 돈이 조금 더 든다 그러면 대통령 땅 와도 좋으니까 환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원도의 발전 이제 양평을 통해서 강원도로 갈 수 있으니까 원주로 갈 수 있죠.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 또 그거가 더 그 후에 이제 조치들에 관계돼서 더 많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더 큰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이 소유한 땅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이 도로가 필요하냐 그 노선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그게 더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밀고 나가서야 될 텐데 왜 백지화를 선언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 변경안이 이제 제시가 된 것 같고, 이 변경안이 제시가 된 것 같고 양평군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더 효용성이 있으려 그러면 양평군 안에 그러니까 양평읍을 거칠 뿐 아니라 양평군 거기 원래 안은 이렇게 강가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륙으로 왔더라고요. 그게 더 이제 효용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서
이제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 노선을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예. 세계 안을 갖고 장단점을 하는데 벌써 이게 후쿠시마를 가지고 내송송 구멍탕 하는 식으로 이제 거기 대통령한테로 연결시키면서 정쟁화되니까 이거를 진행하는데 이게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예. 이게 그러면 잠잠해져 갖고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할 만큼 여론을 수렴하는 정도가 되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막 단계를 넘어 들어가고 황당하게 정치적으로 막 내송송 구멍탕으로 막 튀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정치적인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고 국토부의 다른 업무도 결국에는 이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인신공격이거든요. 논리 구조를 떠나가고 막 사람을 망가뜨려가고 그 업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니까 이거를 하다가는 국토부 자체의 여러 가지 업무가 내가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뭐 국가산단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추진력 있는 사람 구해갖고 장관 아치기도 힘든데 그러느니 이거는 그냥 이 정권 갈 때까지는 이제 한번 물었다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뭐처럼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겠다. 원 장관이 날파리 선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파리라는 건 첫째 근거 없이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 설명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봐집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좀 주목을 했는데 이제 근거 없이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얘기라고 봐. 더불어민주당의 서용교 의원 맞죠? 네네. 서용교 의원이 막 설명하는 자리에 의원님의 고성이 들렸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때 무슨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하신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논리적 근거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너무 논리가 튀니까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인신공격이었어요 그것도. 그 공산당 이론에 약한 고리를 친다는 게 있어요. 특히 여자. 뭐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 만든다고 제가 정말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뛰었는데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인 풍토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분노합니다. 근거 없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권투 선수끼리 권투하다가 되면 되지. 권투 선수한테 밀린다고 링 밖으로 와갖고 남의 부인을 두들겨 패면 그거 되냐. 전쟁 날 때도요. 기본적으로 여성과 아동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면 걸핏하면 여성들을 두들겨 파는 그런 인권 얘기하기는 무슨 인권을 얘기해요. 인권에 여자가 없는 거죠. 여성들 잡아먹는 거는 인간에 대한 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을 그만 건드려라. 나 김영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끝으로 그러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주민들은 그래도 백지화가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건설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오랜 또 국회 경험이 있으시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뭐 부럽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돼서 될 거라고 보고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무슨 사업비가 늘었다 말았다 하는 것도 사업비가 느는 것만큼 이제 양평 국민이나 강원도 가는 길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 그 창원시도 동대구역까지는 이제 고속철인데 거기서부터 창원시까지는 고속철이 아니고 계획도 없어요. 좀 창원시나 진주를 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를 향해서도 돌아가고 진주에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이 생기면 거기서도 이제 돌아가는데 창원하고 고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멀어지니까 하여튼 저는 전국에 한 50군데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 거점 도시 상호 간에 2시간 내에 도로가 만들어져야 그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도 강원도와 연결되고 충북권과 연결되는 충북 내륙 고속도로랑 연결이 되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양평 군민들의 의견까지도 잘 수렴돼서 꼭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김영선 의원의 전문 분야입니다.
자, 지금 상임위가 어디에 소속돼 있으십니까? 기획재정위에 속해 있습니다. 예, 또 상임위 또 2개 정도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이제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자, 저출산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얼마나 심각한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이제 학계 출산율이 0.78명이 돼 갖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안 되는 그 유일한 나라고 한 명이 안 되네요. 그 규모도 이거 그냥 거의 2번째로 줄어들고 있고요. 2700년 되면 나라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2700년 되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2130년쯤 되면 1000만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드님 그 이제 손자 손녀를 둘 이상 낳지 않으면 소수민족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5천만인데 2130년쯤 되면 한 1000만 명대가 되면은 최소 되려 그러면 한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1000만 갖고 우리가 1970년대로 가난하게 살아지거나 아니면 한 2천만 이상의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면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예. 정응해야 되는 사회가 되니까 이제 국회 손자 반도 형제 자매를 만들어주자. 네, 국회 반도 한 이민자들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프랑스도 이제 이민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뭐 좋지 못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7만 명이 늘어나니까 막 각종 문제가 지금 생기기 때문에 그 이민을 받는다는 건 저출산 극복을 하면서 거기 보완 장치의 하나로 해야 되지. 예. 쉽게 한 쉬운 방법이라고 지금 하면은 곤란하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는데요. 석 달만 지나면 50만 원만 주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네, 다른 데로 이동을 그러니까 해버리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딩을 하는데 그분들이 네. 이제 뭐 정착하시는 일부도 있는데 대부분은 소득의 거의 뭐 8, 90%를 이제 본국에 보내서 옛날에 예. 우리가 중동에 가서 일했던 것처럼 그 뭐 가정들을 돌보겠죠. 네. 예. 의원님 저도 조금 더 주면 옮기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자,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도 정말 한때는 아기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영식이 태어났어. 아이고 쟤 누구야. 이런 참 훈훈한 그런 어떤 마을의 분위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배경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급속도로 이제 그 경제화가 되면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경제 혜택이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아기 키우는 비용도 이제 많아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도 이제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사회적인 경제를 하고 여성분들이 가정 경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격권 이런 것들이 향상되니까 여성분들도 이제 사회적인 경제를 하는데 네. 사회적인 경제를 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여성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가정 막 가사 분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제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이제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여건이 안 되는데 그게 또 여성들에 대해 얘기한다고 그거를 출산을 강요한다고 이걸 청년으로 넓히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족 특권의 핵심은 출산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가족에 특혜 주는 거는 그 가족이 그 여성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성들이 출산할 경우에 그런 어떤 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치면은 회사도 혜택을 주고 국가도 혜택을 주면은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와 안 채용하는 회사 간에 이 갭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여성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확 정말 이해가 되네요. 네. 애 낳아봐야 애 말은 말 안 듣죠. 남편 말 안 듣죠. 설거지 나 혼자 다 해야 되죠. 네. 독박이죠. 네. 참 이게 애를 낳을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 왜 낳아? 내 이런 인생 원치 않아.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를 의원님처럼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입을 해왔는데 뭔가 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는 의원님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 20년 동안 뭐 280조를 썼다 360조를 썼다 하는데 그게 출산하는 여성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예. 무슨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여성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갖고 기존 부처에서 하는 것 중에 여성 관련된 거 아동 관련된 거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동이나 보육이 이런 여러 가지 설비를 하는데 출산도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1년에서 3년 정도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좀 적정하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이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게 안 좋대요. 예.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후에 뭐 가정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든지 가정 경제의 변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기가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18세까지 이제 아동 수당을 이제 주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2명 넣으면은 20만 원, 3명 넣으면 한 42만 원, 4명 넣으면 한 69만 원 정도를 예. 18세까지 줘요. 꾸준히. 네, 꾸준하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육아 휴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제 취업을 이제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 프랑스나 이스라엘도 이게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를 이제 그 중요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 드라마나 서양 드라마를 보면은 그 뭐 인류애 중에서도 휴머니티 중에서도 결국에는 애기랑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는 걸 핵심 가치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결혼보다 동거, 결혼 지역,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저기 한국의 역사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아마 저기 세종대왕이나 무슨 연산대군보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뭐 연산대군이나 무슨 세종이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정서적이고 가치관적인 게 극복이 돼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 방송국 같은 데서 그런 그 혼자 사는 거 뭐 그래갖고 고독 자살 많아요. 그걸 극복하는 쪽으로 그 문화나 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출산 통보제랑 같이 보호 출산제, 그러니까 내가 뭐 노출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를 꽁꽁 쌌다가 나중에 일정하게 정보를 보더라도 보호 출산제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 여성들이 19명이 그 공동 성명을 냈는데 다뤄준 언론이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런 아동 문제, 혼자 애 낳는 여성에 대한 그 처참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방송사들을 떼치 하겠습니다. 자, 아니 뭐 좀 잘 부탁하게끔 잘 알리는 게 중요하지. 떼치 사회를 벗어나야 돼요. 그럴까요? 네. 떼치 사회. 알겠습니다. 네, 자,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특별위원회 또 중책도 맡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번 정부는 좀 다를 것이다.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게 좀 차별적일까요? 대책으로서요, 의원님.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자금에 대한 정려세 공제 한도를 이제 높인다든지 뭐 그 여성들의 육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 제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산 보육 수단에 대한 뭐 세액 공제 또 자녀 장려금 확대 등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거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이제 무슨 출산 육아휴가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아기 울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냥 여성들이 독박으로 육아도 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좀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한 마을이 또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지 않긴 한데 이런 그 저출산 관련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것도 상당히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될 텐데 이 사교육을 척결하는 것도 앞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도 뭐 간접적으로나마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공립대학을 이제 통일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대학 서울대, 무슨 충남대, 뭐 경상대, 경북대 이럴 게 아니라 예. 뭐 1대학, 2대학, 3대학 하면서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경쟁을 고등학교 때 경쟁을 시킬 거냐, 대학교 때 경쟁을 시킬 거냐, 대학교 예. 때 대학교 때 경쟁을 시키면서 자격증 제도를 해갖고 현재 산업 수준에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도 현재 산업 수준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일화시키고 기숙사 제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과에 가서 듣는데 어떤 교수가 인기가 있다 1,000명도 허용하고 뭐 5,000명이 오면은 5,000명 뭐 온라인 강의를 하든지 해서 예를 들면 A 학점은 몇 점, 뭐 B 학점 몇 점, C 학점 네. 몇 점 줘서 오히려 그 경쟁을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지금 수도권에 들어오는 사람 수의 퍼센티지보다 청년이 들어오는 퍼센티지가 많아요. 근데 네.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산업지수, 교육지수, 교통지수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제 가장 좋은 데 아닌 데를 이렇게 다섯 등급을 해서 가장 안 좋은 데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교통비나 이제 그 전기료 네. 또 이제 보육료 이런 거는 더 두텁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예비 타당성을 하느라고 뭐 20년이 걸렸다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교통이 많이 돼 있는 부분에 교통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통이 1등급으로 제일 좋은 데는 예비 타당성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은 예비 타당성을 해줘야 돼요. 모자라는 것만큼 먼저 해줘야 되고 또 안심소득도 안심소득 서울에 하면은 아니 차익 나는 것만큼 지급을 해주고 실업수당도 더 지급해주는데 실직을 하더라도 서울에 와서 실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1등급에서 5등급 있으면 5등급에는 역안심소득을 해서 서울만큼 차익 되는 것만큼 지불을 네.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이게 균형적인 그 지역 발전이 되지 지금 이런 예. 식으로는 이게 극복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의원님의 눈빛은 아마 창원 의창을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하튼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차기 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물망에 오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정치 문제 국민을 위해서 잘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또 사이다 같은 시원한 해법도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센토크 또 앞으로 이어질 다른 토크 프로그램에서도 배종찬 소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시원하게 사자우를 토해내신 국회 오선중진 의원 김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